터키와 오스만 제국 제12강은 영토를 잃어가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최전성기를 올랐다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 약해지고 있는 증거는 바로 영토를 잃어버린 거죠. 그에 반대로 서유럽은 강대해지고 있단 말이죠. 오스만은 약해지고 서유럽은 강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씩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여기에 서유럽 국가들이 도와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가 1699년, 트란실바니아가 1699년, 크리미아가 1714년, 이집트가 1811년, 세르비아가 1817년, 왈라키아가 1829년, 그리스가 1830년, 알제리가 1830년, 이렇게 조금씩 오스만 제국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가 등장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오스만 제국의 북쪽은 바로 러시아가 있다고 하는 건데, 자, 러시아는 그동안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다가 몽골의 킵차크 한국이 점차 약해지면서 모스크바 공국이 탄생을 했고, 여기서부터 영역을 점차 확보를 하게 되고요. 17세기 이르러서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서쪽으로 가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여기 발트해까지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그 넓은 시베리아 평원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이르게 되죠. 저 남쪽으로 가면 부동항을 찾아서 크림반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오스만 제국과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영토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서쪽으로 가면 발칸반도로 와서 몰도바나 루마니아 지역을 오스만으로부터 뺏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거고, 바로 남쪽으로 오면 크림반도가 있었고, 그 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카카즈 산맥을 넘으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남하를 함으로써 부딪히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동쪽으로 가서 중앙아시아를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전에 러시아가 가장 먼저 남하를 해서 부딪히게 된 나라는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정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교의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 정교의 총대주교를 임명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가 있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독자적인 교회를 성립을 하게 되죠. 특히 러시아는 동로마 제국에 이은 제3의 로마 제국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제국을 확보하려고 애썼죠. 그래서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 곧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슬라브로 변형된 게 짜르란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 제3의 로마 제국이라고 천명을 했죠. 러시아보다 먼저 제3의 로마 제국을 천명한 데 어디죠?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확보하고 제3의 로마 제국을 천명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네가 무슨 이슬람을 신봉하는 니네들이 어떻게 제3의 로마냐? 바로 우리가 로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기독교 세력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스만 제국을 밀어붙이게 된 거죠. 이런 종교적인 걸 내세우면 러시아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노리게 된 거고, 또 당연히 서구 쪽과 연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러시아가 욕심을 냈던 크림반도, 이곳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크림 칸국인데,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번국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크림 칸국은 1430년 킵차크 칸국의 후손 게즈 게라이가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이 크림에 살던 사람들을 타타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타타르인은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몽골인도 타타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들 타타린이라 부르거든요. 이때부터 이 킵차크한국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1473년이 되면 오스만 제국의 번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직할 통치하지 않고 속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카파가 있어요. 이 카파는 오스만 제국이 직할 통치를 했죠. 원래 이 도시는 제노바의 무역 도시였어요. 여기서 몽골인들한테서 노예를 많이 샀죠. 여기서 노예를 사서 이렇게 흑해를 거쳐서 보스포스레스를 지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노예를 파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크리미아 칸국이 번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 이 도시는 직할 운영 도시로 운영을 했고 1774년에 러시아에 정복될 때까지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이 북쪽 국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오래된 북방의 거점 카파라고 하는 것이 무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요 크림반도 수다크에는 제노바인의 요새, 그러니까 제노바나 베네치아가 이 거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무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크림반도 여러 도시를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으면 뭐가 더 좋으냐? 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 제해권이 오스만 제국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방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빼앗김으로써 무역 및 흑해 제해권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비록 제네바나 베네치아 상인들이 무역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관세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김으로써 그런 자유로운 무역이 어려워지게 되고 땅도 물론 뺏겼지만 흑해를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제해권을 잃어버렸다는데 오스만 제국이 상당히 큰 충격이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19세기 초반의 지중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 여전히 상당히 넓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아나톨리아, 발칸반도까지 이렇게 동지중해 전체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 시점이 되면 유럽 제국의 역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열강이 이 지중해의 오스만 제국의 패권에 점차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1792년에 이집트를 공략하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마르세유에서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상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폴레옹은 왜 이집트를 갔을까? 유럽 대륙에서도 싸우는데 바쁜데 왜 갔냐? 바로 영국이 이 지역을 선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벌써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동맹국 또는 적대국으로 이렇게 뭉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 프랑스 혁명과 이 나폴레옹 시절에는 프랑스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적대국이었죠. 러시아, 영국, 뭐 합스부르크 이런 곳이 나폴레옹 상대국이었단 말이죠.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이집트를 먼저 가지게 되면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바로 인도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를 하고 경쟁자 영국을 물리쳐야 되는데 영국을 약화시키려면 인도에 대한 통치를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길목에 있는 이집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집트를 쳐들어가게 된 건데 원래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이쪽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시까지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랑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와 이렇게 상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동맹국이었는데 어느 갑자기 동맹국이 자기네 영토를 쳐들어와서 혼란을 시키게 된 거죠. 물론 나폴레옹은 여기 와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영국은 패하고 물러갔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집트 지역의 권력 구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곳에 오스만 제국의 거부하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메흐메트 알리 파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바니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샤였던 거,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무슬림인데 이집트에 가서 군인으로 있었죠. 그때 이집트에 온 나폴레옹과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패했죠. 나폴레옹한테 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술탄한테서 이집트 태수를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여기를 점령했다가 영국한테 패하고 프랑스군이 물러나고 이런 권력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메흐메트 알리 파샤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집트 지역을 평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술탄한테 태수 임명을 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 이집트 개혁과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고 여기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점차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자들은 맘루크 기병들이었어요. 노예 출신 맘루크 기병들이 이쪽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말하자면 지역의 토호죠. 이게 맘루크란 말이죠. 그런데 메흐메트 파샤는 알바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와가지고 이 맘루크를 점차적으로 세력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왔던 그런 오스만 세력들을 점차적으로 몰아내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이집트 태수의 승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확보해가지고 점차 세력 확장을 나갑니다. 시리아 지역을 공략을 했고요. 사우드 가문 이렇게 당시에 오늘날 사우드 가문의 선조입니다. 그 선조들이 여기 리야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히자즈라고 하는 메카 메디나가 있는 이슬람 성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이들을 메흐메트가 몰아내요. 그럼으로써 독자 세력을 차지하겠다. 이 히자즈라는 곳은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이곳을 차지하는 자는 아랍 지역 전체 또는 이슬람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돼요. 이럼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대고 또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수단까지도 이집트 영역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 오스만의 태수였고 태수가 군사 능력을 발휘해서 수단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았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 지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오스만의 수도에서는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흐메트 파샤한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그리스를 좀 평정을 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메흐메트가 그리스에 가서 좀 싸우다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때 요 크레타와 키프로스를 획득을 하는 행운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이럼으로써 이집트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대에 가면 아예 대를 이어서 요 이집트를 차지하고 아예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스만제국 입장에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 독립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요 모레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죠. 자, 모레아라는 곳은 옛날부터 이 독자적인 세력을 많이 했던 때예요. 동로마 제국 시절에도 라틴 제국이 성립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여러 세력화를 했던 그런 곳인데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했어요. 17세기 초부터 독립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 발칸 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이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를 하게 되고 19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아예 본격적인 독립투쟁이 일어나서 1830년이 되면 아예 그리스란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수도는 나프플리온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북쪽 지역까지 점령을 함으로써 수도를 아테네로 옮기고 공식적으로 그리스 왕국이 탄생을 하죠. 자, 이때 알리 파샤를 오스만 제국이 파견을 했고 그 아들인 이브라임이 모레아를 점령을 했는데 자, 이때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오스만과 그리스 독립군이 싸울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 그리스를 좋아해죠. 왜? 옛날부터 그리스란 나라는 그들의 문명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와주려고 해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나바리노 해전에서 이집트 해군을 괴멸시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오스만 해군은 약하기를 의미했거든요. 오스만 해군은 원래 해적들의 모이기 때문에 해군이 약해요. 더군다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힘을 합쳤으니 뭐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집트 해군이 괴멸되고 1832년이 되면 각국의 협의에 의해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이때 독일 귀족 오토를 왕으로 한 그리스 왕국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헤파이토스 신전이에요. 지금도 아테네에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죠. 저 멀리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텐 신전 이렇게 보이고요. 이 헤파이토스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교, 대주교도 있고요. 모여서 이렇게 독립을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독립에 참가했겠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고 여기에 직접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유럽 문인들이 당연히 그리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는 유럽인들의 문화의 고향이니까 그것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사명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귀족들이 자금을 대고 직접 참전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海군 장교이자 역사가였던 토머스 고든, 진짜 유명한 사람은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죠. 아테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거든요. 그 포세이돈 신전에 일부의 바이런의 낙서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저도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요. 독립군으로. 그랬다가 중에 열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메슬론기라는 곳에서 사망을 했고 실제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